이거 다 먹어도 되는 거 맞아? 이거 나중에 돈 더 내라고 하는 거 아니야? 강민철의 손끝이 차가운 철선에 닿았을 때 뒤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찰견이었습니다. 그는 숨을 멈추고 어둠 속에 몸을 낮춘 채 펜치를 쥔 손에 힘을 주었고 철선이 딱 소리를 내며 끊어지는 순간 심장이 귀를 때리듯 뛰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35살 북한 특수부대 상사 강민철, 15년간 총을 들고 최전방을 지켰던 그가 지금 자신이 지켜야 했던 철조망을 끊고 있었습니다. 등 뒤로는 조국이라 배웠던 땅이 있었고 그 앞으로는 적이라 배웠던 남쪽 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달빛도 없는 11월의 밤, 바람만이 강하게 불어 그의 찢어진 군복자락을 흔들었고 20m 앞에는 지뢰가 묻혀있는 죽음의 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낭 속에는 옥수수 3개와 물통 하나, 그것이 그가 새로운 세상으로 가져가는 전부였습니다. 가족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동료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탈북은 3대가 멸족당하는 죄였으니까요. 그런데 왜 이 남자는 죽음을 무릅쓰고 철조망을 넘어야 했을까요? 무엇이 15년간 충성했던 특수부대 상사를 탈북자로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그는 과연 살아서 남한 땅을 밟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여유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되겠고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따뜻한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3개월 전 강민철은 여느 때처럼 새벽 보초를 서고 있었습니다. 11월 초순의 새벽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고 그의 손은 총을 쥔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특수부대 막사에서 200m 떨어진 초소, 그곳에서 그는 매일 남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불빛들, 저 너머에는 정말 쌀밥이 넘쳐난다던가요. 민철은 믿지 않았습니다. 당에서는 남조선 인민들이 굶어 죽는다고 했고 미제의 식민지에서 고통받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 불빛은 뭘까요? 밤새도록 꺼지지 않는 저 환한 빛은 강상사 교대 시간입니다. 뒤에서 후임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철은 고개를 돌려 총을 넘겨주었고 막사로 돌아가는 길에 취사반 앞을 지나쳤습니다. 새벽 배식 준비를 하는 취사병이 보였는데 솥 안에는 옥수수죽이 끓고 있었습니다. 배급이 끊긴 지 석 달째였고 부대 전체가 하루 한 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민철의 뱃속에서 소리가 났지만 그는 익숙했습니다. 굶주림은 일상이었으니까요. 막사에 도착해 자리에 누웠을 때 옆 침상의 김 병장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사님, 어제 박일병이 탈영했답니다. 민철은 눈을 감은 채 대답했습니다. 들었네. 잡혔답니까? 총살당했지. 김 병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철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일병은 22이었습니다. 고향에 어머니와 여동생이 있었고 제대하면 결혼하겠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부대 앞 광장에 시체로 전시되어 있을 것이었습니다. 사흘간 매달려 썩어갈 것이었습니다. 다른 병사들에게 본보기로 그날 오후 민철에게 전갈이 왔습니다. 고향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내용이었고 영양실조라고 했습니다. 민철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어머니는 68이었습니다. 배급이 끊긴 뒤로 나무 껍질을 삶아 드셨고 그것마저 구하기 힘들어지자 풀뿌리를 캐 드셨습니다. 민철은 자신의 배급까지 집으로 보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너무 늦었던 것입니다. 민철은 중대장을 찾아갔습니다. 동무중대장 휴가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중대장은 서류를 보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유가 뭔가? 어머니께서 위독하십니다. 중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동무, 지금 상황을 아나? 탈영자가 속출하고 있고 부대 전체가 비상이네. 휴가는 불가하네. 민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밤 민철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죽을 것인가, 저기서 속을 것인가. 남쪽이 정말 지옥이라면 여기와 다를 게 없었고, 남쪽이 정말 천국이라면 가볼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어차피 여기서는 굶어 죽을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자신도 모두. 다음 날부터 민철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보초를 설 때마다 철조망 순찰 패턴을 외웠고 지뢰 매설 지점을 기억했습니다. 특수부대원으로서 그는 지뢰를 다루는 법을 배웠고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법을 훈련받았습니다. 보초 교대 시간에는 정확히 7분의 공백이 있었고 그 시간이면 첫 번째 철조망까지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달이 없는 날을 기다렸고 바람이 강한 날을 골랐습니다. 소리를 가려줄 바람이 필요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11월 17일 민철은 그날이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구름이 달을 완전히 가렸고 바람은 강하게 불었습니다. 저녁 점호가 끝난 뒤 민철은 작은 배낭을 챙겼습니다. 옥수수 3개, 물통 하나, 펜치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총은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총을 들고 넘어가면 무장 간첩으로 오인받아 사살당할 수 있었습니다. 밤 11시 민철은 보초 근무지로 나갔습니다. 후임에게 인계를 받고 혼자 남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계를 보았습니다. 11시 7분, 다음 순찰조가 오기까지 53분 남았습니다. 민철은 배낭을 메고 초소를 벗어났습니다. 땅에 배를 붙이고 기어갔습니다. 풀이 얼굴을 스쳤고 차가운 흙이 손바닥을 얼렸습니다. 50m, 100m, 첫 번째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펜치를 꺼내 철선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민철은 이를 악물고 힘을 주었습니다. 딱소리와 함께 철선이 끊어졌고 그 순간 뒤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철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철선, 세 번째 철선을 끊고 철조망 사이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군복이 철선에 걸려 찢어졌고 허벅지에 긁힌 자국이 났지만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철조망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20m 앞 지뢰지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철은 땅에 배를 완전히 붙이고 천천히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뼘씩 한 뼘씩 죽음 위를 기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지뢰지대는 훈련 때 배운 것보다 훨씬 넓어 보였고 11월의 차가운 땅이 그의 배를 얼렸지만 민철은 그 차가움조차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양손으로 땅을 더듬을 때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았고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 눈을 찔렀지만 손으로 닦을 수도 없었습니다. 두 손은 지금 생명줄이었고 한 손이라도 잘못 움직이면 그대로 끝이었습니다. 민철은 훈련 때 배운 대로 땅의 표면을 살폈습니다. 미세하게 솟아오른 흙, 부자연스럽게 배치된 잡초, 그것이 지뢰가 묻힌 흔적이었습니다. 2미터를 전진했을 때 오른쪽에서 무언가가 느껴졌고 민철은 그쪽을 피해 왼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3미터, 4미터, 그의 호흡은 점점 거칠어졌지만 소리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5미터를 전진했을 때 왼손이 무언가 딱딱한 것에 닿았습니다. 민철의 온몸이 얼어붙었고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람 소리도 자신의 숨소리도 심장 박동 소리마저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손끝에 느껴지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 지뢰였습니다.
민철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을 뒤로 빼기 시작했습니다. 1cm씩 손가락 하나 움직일 때마다 온 신경이 그곳에 집중되었고, 만약 지금 압력이 조금이라도 바뀌면 폭발할 것이었습니다. 2cm, 3cm, 손이 완전히 빠져나왔을 때 민철은 비로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2cm 옆으로 우회했습니다. 지뢰는 그대로 땅속에 묻힌 채 조용히 다음 희생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m를 전진했을 때 오른쪽 30m 지점에서 불빛이 보였고 민철은 즉시 움직임을 멈추고 땅에 얼굴을 박았습니다. 순찰조였습니다. 병사 2명이 손전등을 비추고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그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민철은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땅을 두드리는 것 같았고 그 소리가 들릴까 두려워 이를 악물었습니다. 야, 담배 한 대 피우고 가자. 한 병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0m 거리였습니다. 민철은 풀 사이로 눈을 들어 그들을 봤습니다. 2명 모두 20대 초반으로 보였고 한 명이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이 새벽에 순찰이 무슨 소용이냐? 누가 이 추운 날 철조망을 넘어? 담배를 피우던 병사가 말했습니다. 다른 병사가 남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새끼들은 매일 고기나 처먹는다지? 다 거짓말이야. 선전이라고. 우리 공화국이 제일 잘 살아. 그래도 불빛은 저렇게 환한데. 전기 낭비하는 거지 뭐. 우리처럼 아껴 쓰는 게 미덕이지. 그들은 웃었고 민철은 그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저들도 속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믿고 있는 건지. 15년 전 자신도 저랬으니까요. 당의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고 남조선은 지옥이라고 배웠습니다. 2분이 지났지만 민철에게는 2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순찰조는 담배를 다 피운 뒤에야 다시 움직였고 그들의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지자 민철은 비로소 고개를 들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11월의 찬 바람이 그 땀을 식혀 옷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전진을 시작했습니다. 12m, 15m 거의 다 왔습니다. 두 번째 철조망이 희미하게 보였고 민철은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18m를 지났을 때 뒤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민철의 등골이 서늘해졌고 그 총성은 한 발이 아니라 연달아 여러 발이 터졌습니다. 다른 탈북자였습니다. 누군가가 발각된 것이었습니다. 침입자다. 비상. 고함 소리가 들렸고 그 순간 하늘이 환해졌습니다. 조명탄이었습니다. 붉은 빛이 하늘을 가르고 천천히 떨어지는 조명탄이 지레지대 전체를 나처럼 밝혔고 민철은 본능적으로 땅에 얼굴을 박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밝으면 누군가 자신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저기 또 있다. 누군가 소리쳤고 민철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뢰를 피해 조심스럽게 기어가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살기 위해 뛰어야 했습니다. 민철은 일어났습니다. 15년간 특수부대에서 훈련받은 다리가 땅을 박차고 그는 지뢰밭을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지뢰를 밟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자신이 기억한 안전 경로를 따라 지그재그로 뛰었습니다. 총성이 귀를 찢었고 총알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휘익하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바람이 뺨을 스쳤고 민철은 몸을 낮춘 채 계속 뛰었습니다. 왼쪽 어깨에 뭔가 스치는 느낌이 들었지만 통증은 없었습니다. 아드레날린이 모든 감각을 마비시켰고 지금 그에게는 오직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두 번째 철조망이 10m 앞에 보였습니다. 민철은 전력으로 달렸고
총성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5m, 3m, 철조망에 도착한 민철은 펜치를 꺼낼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맨손으로 철선을 잡았습니다. 손바닥이 찢어지는 느낌이 들었고 피가 흘렀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철선을 잡고 몸을 끌어올렸고 다리를 넘기는 순간 군복이 철선에 걸려 찢어졌습니다. 허벅지에 날카로운 통증이 왔지만 민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철조망을 넘었습니다. 땅에 떨어진 순간 또다시 총성이 울렸고 민철은 구르듯 일어나 다시 뛰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 강만 건너면 되었습니다. 앞에 검은 물줄기가 보였고 민철은 그것을 향해 달렸습니다. 뒤에서 조명탄이 또 터졌고 밤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민철은 강둑에 도착해 주저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11월의 강물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차가웠고 물이 온몸을 감싸는 순간 폐 안의 공기가 모두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민철은 본능적으로 배낭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렸고 발이 땅에 닿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은 생각보다 깊었고 물살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렀습니다. 한 손으로 배낭을 들고 한 손으로 물을 저었지만 몸이 제대로 나아가지 않았고 옷과 군화가 물을 머금어 몸을 아래로 끌어당겼습니다. 뒤에서 총성이 계속 들렸고 총알이 물 위를 스쳤습니다. 휙, 퍽, 물보라가 튀었고 그 물이 민철의 얼굴에 튀었습니다. 민철은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물속으로 잠수했습니다. 물속은 완전한 어둠이었고 귀가 먹먹해지고 압력이 머리를 짓눌렀지만 그는 한 손으로 계속 물을 저었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고 목구멍이 조여왔지만 조금만 더 버텨야 했습니다. 수면 위로 고개를 내밀었을 때 공기가 폐 안으로 밀려 들어왔고 민철은 기침을 하며 다시 헤엄쳤습니다. 강물이 코와 입으로 들어왔고 짠맛과 흙냄새가 목구멍을 자극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북한 쪽 강둑에서 손전등 불빛이 여러 개 보였고 그들이 소리치는 것이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놓치지 마. 쏴. 총성이 다시 울렸고 민철은 또 잠수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이 들어갔고 물속에서 헤엄을 쳤습니다. 방향 감각을 잃었지만 물살을 따라가면 남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손이 무언가에 부딪혔고 수초였습니다. 민철은 수초를 헤치고 나아갔지만 다리에 수초가 감겼습니다. 발목을 조이는 느낌, 민철은 패닉에 빠질 뻔했지만 특수부대 훈련이 그를 진정시켰습니다. 침착하게 다리를 움직여 수초를 풀었고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 다리에 쥐가 났습니다. 왼쪽 종아리가 돌처럼 굳어지고 통증이 밀려왔지만 민철은 비명을 참았습니다. 한 손으로 배낭을 들고 한 손과 오른쪽 다리만으로 헤엄을 쳐야 했고 왼쪽 다리는 그냥 질질 끌고 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 조명탄이 또 터졌고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민철은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지만 이번에는 숨을 충분히 들이마시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물속에서 폐가 타들어가는 것처럼 아팠고 시야에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철은 알았습니다. 지금 의식을 잃으면 끝이라는 것을. 그는 이를 악물고 한 손으로 물을 저었고 위를 향해 올라갔습니다. 수면이 가까워지는 것 같았지만 좀처럼 닿지 않았고 머리 위로 희미한 빛이 보였지만 그것조차 흐려져 갔습니다. 민철은 마지막 힘을 짜내 다리를 차올렸고 수면을 뚫고 나왔습니다. 공기를 들이마시는 순간 기침이 터져 나왔고 물과 함께 뱃속의 것들이 쏟아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민철은 헐떡이며 주변을 봤습니다. 북한 쪽 강둑이 50m 뒤에 있었고
남한 쪽 강둑이 30m 앞에 보였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되었습니다. 총성은 이제 들리지 않았고 조명탄의 빛도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민철은 마지막 남은 힘으로 헤엄쳤습니다. 25m, 20m, 발끝에 무언가 닿았습니다. 바닥이었습니다. 민철은 발을 땅에 디뎠고 물 위로 고개를 내밀 수 있었습니다. 허리까지 차오르는 물, 그는 배낭을 어깨에 메고 걸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0m, 5m, 강둑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민철은 강둑의 손을 뻗어 풀을 잡았고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남한 땅이었습니다. 그는 강둑 위로 기어 올라왔고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쓰러지듯 땅에 엎드렸고 풀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북한의 풀냄새와 같은 냄새였지만 민철에게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자유의 냄새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지만 손전등 불빛이 얼굴을 비췄을 때 민철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군화 소리가 들렸고 여러 명이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민철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었지만 북한군과는 달랐습니다. 위장 무늬가 달랐고 헬멧 모양이 달랐습니다. 한국군이었습니다. 민철은 두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는 최대한 크게 외쳤습니다. 탈북자입니다. 투항합니다. 손전등 불빛이 그의 얼굴에 고정되었고 병사 4명이 총을 겨눈 채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고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민철은 이해했습니다. 저들의 눈에 자신은 적이었습니다. 북한군 특수부대 출신, 간첩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손머리 뒤로 엎드려 한 병사가 소리쳤고 민철은 순종했습니다. 손을 머리 뒤로 깍지 끼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군화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그의 등에 무릎을 올렸습니다. 손목이 뒤로 꺾이고 차가운 쇠촉감이 느껴졌습니다. 수갑이었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손목이 묶였고 민철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민철은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물에 젖어 있었고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한 병사가 그의 배낭을 뒤지기 시작했고 옥수수 3개와 물통을 꺼냈습니다. 이게 다예요? 예. 무기는 버렸습니다. 강 건너기 전에 병사가 민철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찢어진 군복, 피로 얼룩진 손, 떨리는 다리. 혼자 왔어요? 예. 소속이 어디죠? 조선인민군 제11군단 특수부대입니다. 병사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특수부대라는 말에 긴장이 더 높아졌고 총구가 민철을 향해 더 바짝 다가왔습니다. 민철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간첩이 아닙니다. 그냥 살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 병사가 무전기를 들어보고를 했고 잠시 후 군용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병사들이 민철을 트럭에 태웠고 그 순간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트럭 안은 난방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철은 15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온기였고 그 따뜻함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민철은 창밖을 봤습니다. 도로가 포장되어 있었고 가로등이 일정한 간격으로 서 있었습니다. 불빛이 환했습니다. 한밤중인데도 전기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민철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남한은 전기가 24시간 들어온다고. 하지만 직접 보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 병사가 물병을 건넸습니다. 마셔요.
민철은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병에 담긴 맑은 물, 뚜껑을 열자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약 냄새도 소독약 냄새도 없었습니다. 그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물은 차갑고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세요? 병사가 물었지만 민철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15년간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안도감, 두려움, 후회, 희망 모든 것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병사들은 아무 말하지 않았고 트럭은 계속 달렸습니다. 어둠 속을 지나 불빛 속으로 민철의 새로운 삶을 향해. 트럭은 1시간을 달렸고 민철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봤습니다. 건물들이 있었고 간판들이 있었고 불빛들이 있었습니다. 한밤중인데도 환했고 도로는 깨끗하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차들이 보였는데 북한에서는 간부들만 탈 수 있는 승용차들이었지만 여기서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도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민철은 그 모든 것이 낯설었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트럭이 멈춘 곳은 어떤 건물 지하 주차장이었습니다. 병사들이 민철을 내렸고 엘리베이터로 안내했습니다. 수갑은 여전히 채워져 있었고 민철의 옆과 뒤에는 각각 병사가 서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기 시작했고 B3를 지나 B5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 하얀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이 부셨고 복도 양쪽으로 문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있었습니다. 한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방문이 열리자 안에는 테이블 하나와 의자 3개가 있었고 벽 한쪽에는 큰 거울이 붙어 있었습니다. 민철은 알았습니다. 저 거울 너머에서 누군가 자신을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특수부대에서 신문 훈련을 받을 때 똑같은 방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병사가 말했고 민철은 테이블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수갑이 풀렸고 손목에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민철은 혼자 남았고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민철은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젖은 머리, 찢어진 군복, 상처투성이 얼굴. 10분쯤 지났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2사람이 들어왔는데 한 명은 40대로 보이는 남자였고 한 명은 30대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둘 다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민철 맞은편에 앉았고 파일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강민철 씨 맞죠? 남자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예. 저는 국가정보원 북한 이탈주민 조사팀 박 과장이고 이쪽은 김주임입니다. 앞으로 며칠간 강 씨와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며칠이라는 말에 민철은 긴장했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박 과장이 펜을 들었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소속 부대가 어디라고 했죠? 조선인민군 제11군단 특수부대 저격조입니다. 계급은 상사입니다. 복무기간은 15년입니다. 김주임이 파일을 넘기며 물었습니다. 15년이면 긴 시간인데 왜 탈북을 결심했습니까? 민철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굶주림 때문입니다. 배급이 끊긴 지 3달이 넘었고 어머니께서 영양실조로 쓰러지셨습니다. 가족은 어머니뿐입니까? 예.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형제는 없습니다. 박 과장이 끼어들었습니다. 특수부대 출신이면 당에 대한 충성심이 강했을 텐데
그걸 버리고 탈북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민철은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충성심보다 생존 본능이 더 강했습니다. 생존 본능이요? 예. 거기 있으면 죽을 것 같았습니다. 김주임이 물었습니다. 부대에서 탈북이 가능하다는 건 보안이 허술하다는 뜻인데 맞습니까? 민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3개월간 준비했습니다. 순찰 패턴을 외웠고 질의 위치를 파악했고 보초 교대 시간에 공백을 노렸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았습니다. 운이요? 다른 탈북자가 발각돼서 주의가 분산됐습니다. 그 틈에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박 과장이 파일을 덮었습니다. 그럼 다른 탈북자가 없었으면 실패했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랬을 겁니다. 본인은 특수부대 출신인데도요? 특수부대 훈련이 저를 살렸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질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부대의 위치, 병력 규모, 무기 배치, 상급자 이름, 작전 내용, 민철은 아는 것을 모두 답했습니다. 숨길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진짜 탈북자였고 간첩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조사관들의 표정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민철의 답을 받아 적었지만 믿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2시간이 지났을 때 박 과장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죠. 민철이 나가려 하자 김주임이 말했습니다. 참 강씨,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민철은 돌아봤습니다. 특수부대에서 간첩 훈련을 받은 적 있습니까? 민철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 질문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간첩으로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저격수였습니다. 그래도 특수부대라면 기본적인 침투 훈련 정도는 받았을 텐데요. 받았습니다. 하지만 간첩 훈련은 아니었습니다. 김주임은 더 이상 묻지 않았고 민철은 방을 나왔습니다. 조사는 3주간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9시에 하얀 방으로 불려갔고 같은 질문이 반복되었습니다. 부대 위치는 정확히 어디인가, 상급자 이름을 다시 말해보라, 탈북 경로를 다시 설명하라. 민철은 같은 답을 10번씩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관들은 그 답을 파일에 적고 또 적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민철은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았습니다. 가슴에 센서가 붙었고 손가락에 집게가 끼워졌고 팔에는 혈압계가 감겼습니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이름이 강민철입니까? 예. 기계가 삐 소리를 냈고 화면에 선이 그려졌습니다. 북한에서 왔습니까? 예. 간첩입니까? 아닙니다. 특수부대 출신입니까? 예. 남한에 협조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질문은 1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민철은 모든 질문에 진실을 답했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센서를 떼어낼 때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결과는 내일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박 과장이 결과를 알려줬습니다. 거짓말 반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철은 안도의 숨을 쉬었지만 박 과장의 다음 말이 그 안도감을 깼습니다. 하지만 훈련받은 사람은 거짓말 탐지기를 속일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민철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해도 의심받고 거짓말 탐지기를 통과해도 의심받았습니다. 그날 밤 혼자 방에 남겨졌을 때 민철은 창밖을 봤습니다. 창문에는 철창이 있었고 밖에는 높은 담이 보였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여기도 감옥이네. 철조망만 없을 뿐. 3주가 지나고 조사가 끝났습니다. 박 과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강민철 씨 조사 결과 간첩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 하나원으로 가시게 될 겁니다.
민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면담이 있을 겁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민철은 알았습니다. 의심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자유를 얻었지만 여전히 감시받고 있다는 것을 그는 방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자유란 무엇일까? 철조망을 넘었지만 정말 자유로워진 걸까? 다음 날 아침 민철은 버스에 탔습니다. 하나원으로 가는 버스였고 함께 탄 사람들은 모두 탈북자였습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었고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습니다. 민철은 맨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버스, 양쪽으로 펼쳐진 산과 들판, 그리고 가끔 보이는 마을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익숙했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는 땅, 같은 하늘 아래 있는 땅이었으니까요. 앞자리에서 두 여자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여기 진짜 밥이 매일 나온대요. 그것뿐이겠어요? 핸드폰도 준대요. 진짜 스마트폰이요. 세상에, 우리가 핸드폰을 가져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여기는 자유니까요. 그들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고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민철은 그 흥분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도 간부들은 친절했고 배급도 약속했고 자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여기는 다를까요? 정말 다를까요? 하나원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였습니다. 건물은 생각보다 컸고 깨끗했습니다. 입구에서 직원이 명단을 확인했고 민철에게 번호표를 건넸습니다. 25번이었습니다. 민철은 다른 사람들을 따라 강당으로 들어갔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강단에 한 여자가 올라왔는데 30대로 보였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적응을 도와드릴 이지연 상담사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밝았고 따뜻했습니다. 민철은 그 따뜻함이 어색했습니다. 앞으로 3개월간 여러분은 이곳에서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을 받으시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모두 여러분을 돕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 상담사는 계속 웃었고 다른 직원들도 친절했습니다. 방 배정을 받을 때도 물품을 받을 때도 그들은 존댓말을 썼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철은 2인실을 배정받았고 룸메이트는 함경도에서 온 40대 남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최형이라고 소개했고 악수를 청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민철은 악수를 받았지만 경계를 풀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룸메이트가 밀고자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서로를 감시하고 보고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여기도 그럴지 모른다고 민철은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쌀밥에 반찬이 4가지나 나왔고 국도 있었습니다. 민철은 천천히 먹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빨리 먹었고 어떤 사람은 밥을 한 그릇 더 받아왔습니다. 민철은 그것을 보며 놀랐습니다. 더 달라고 해도 주는구나. 하지만 동시에 의심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까? 다음 날부터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시간은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에 관한 것이었고 강사는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민주주의, 선거, 인권 그런 단어들이 나왔지만 민철에게는 추상적으로 들렸습니다. 북한에서도 인민민주주의를 말했고 선거를 했고 인권을 보장한다고 했으니까요. 말만으로는 알 수 없었습니다. 교실 뒤쪽에 CCTV가 있었습니다. 민철은 그것을 보자마자 알아챘고 수업 내내 그것을 의식했습니다.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 15년간 북한에서 느꼈던 바로 그 감각이 여기서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휴식 시간에 최형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민철 씨, 어때요? 여기 괜찮죠? 예, 괜찮습니다. 저는 아직도 꿈만 같아요. 이렇게 밥도 잘 먹고 따뜻한 방에서 자고. 민철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최형은 순진해 보였습니다. 아니면 연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이지연 상담사가 민철을 따로 불렀습니다. 상담실은 작았지만 아늑했고 소파가 있었고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민철 씨, 적응 잘하고 계세요? 이 상담사는 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따뜻한 녹차였고 향기가 좋았습니다. 예, 잘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거 없으세요? 필요한 물건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민철은 차를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른 분들이랑은 잘 지내시고요? 예. 이 상담사는 잠시 민철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철 씨, 제가 느끼기에 아직 마음을 열지 않으신 것 같아요. 민철은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특히 특수부대 출신이시니 경계심이 강하실 수 있죠. 하지만 여기는 정말 여러분을 돕기 위한 곳이에요. 감시하는 곳이 아니라요. 민철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담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시겠죠. 천천히 적응하세요. 제가 항상 여기 있을게요. 그날 이후로 이 상담사는 매주 민철을 불렀습니다. 상담이라고 했지만 민철은 신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무엇이 힘든지, 누구와 친해졌는지. 민철은 적당히 대답했지만 진심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을 말하면 약점이 되니까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취업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력서 쓰는 법, 면접 보는 법, 직장 예절. 강사는 실전처럼 연습시켰고 민철은 따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북한군 출신을 누가 고용할까? 특수부대 상사를 누가 믿을까? 어느 날 저녁 민철은 휴게실에서 TV를 봤습니다. 뉴스가 나왔고 서울거리가 화면에 나왔습니다. 화려한 건물들, 쇼핑하는 사람들, 식당마다 넘쳐나는 음식. 리포터가 말했습니다. 연말을 맞아 명동거리가 인파로 붐비고 있습니다. 민철은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다 진짜일까? 아니면 선전일까? 북한에서도 평양의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가 제일 잘 산다고 했으니까요. 옆에 앉아있던 한 탈북자가 말했습니다. 와, 저기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민철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2개월이 지나고 3개월이 되어갔습니다. 교육이 거의 끝나갈 무렵 민철은 정착 지역을 배정받았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고시원이었고 월세는 정부 지원금으로 낸다고 했습니다. 민철은 그 말을 듣고 또 의심했습니다. 공짜로 주는 것은 없다고 배웠으니까요. 나중에 갚아야 하는 건 아닐까? 수료식 날 민철은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이지연 상담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민철 씨, 축하드려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일 있으면 연락하세요. 담당 복지사 번호 드릴게요. 그녀는 명함을 건넸고 민철은 받아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민철은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탔습니다. 고시원은 작았습니다. 2평 남짓한 공간에 침대와 책상이 있었고 창문은 작았지만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민철은 짐을 풀며 생각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구나. 하지만 그 생각은 낯설었고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담당 복지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철 씨,
저는 관악구청 탈북민 담당 김민수 사회복지사입니다. 잘 도착하셨어요? 예, 도착했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 되세요? 제가 밥 사드릴게요. 남한 음식 처음 제대로 먹어보세요. 민철은 망설였습니다. 또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친절한 걸까? 무엇을 원하는 걸까? 괜찮습니다. 혼자 먹겠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사고 싶어서 그래요. 30분 후에 고시원 앞에서 뵐게요. 전화가 끊겼고 민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30분 후 그는 고시원 앞에서 김복지사를 만났습니다. 30대 남자였고 캐주얼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민철 씨, 반갑습니다. 이쪽으로 가시죠. 그들은 걸었고 민철은 처음으로 나만의 거리를 제대로 봤습니다. 간판들, 사람들, 자동차들, 모든 것이 북한과 달랐습니다. 편의점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안에는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과자, 음료수, 도시락, 라면, 진열대마다 빈틈이 없을 정도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민철은 걸으면서 그 풍경을 눈에 담았지만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김복지사가 말했습니다. 처음이시죠? 서울거리가. 예. 적응하시는데 시간 좀 걸리실 거예요. 천천히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민철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지하철역으로 향했고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 민철은 멈칫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출퇴근 시간은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그들은 각자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아무도 민철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교통카드 있으세요? 김복지사가 물었고 민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끊어드릴게요. 나중에 하나 만드시면 됩니다. 개찰구를 통과하는 것도 낯설었습니다. 카드를 찍으면 문이 열리고 통과하면 문이 닫혔습니다. 민철은 김복지사를 따라 플랫폼으로 내려갔고 전광판을 봤습니다. 2분 후 도착이라는 글자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시간표가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지하철이 들어왔고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내리고 타는 과정이 질서정연했습니다. 민철은 김복지사를 따라 탔고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지하철이 출발하자 몸이 흔들렸지만 민철은 중심을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어둠 속을 달리는 터널이 보였고 가끔 여기 나타났다 사라졌습니다. 민철은 주변 사람들을 봤습니다. 대부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게임을 하고 어떤 사람은 영상을 보고 어떤 사람은 책을 읽었습니다. 아무도 서로를 신경 쓰지 않았고 아무도 주변을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무엇을 숨기는 것으로 의심받았고 다른 사람과 눈을 마주치면 감시하는 것으로 오해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다음 역에서 내리면 됩니다. 김복지사가 말했고 민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하철이 멈추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들은 내렸고 에스컬레이터를 탔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계단, 민철은 가만히 서 있었지만 계단이 그를 위로 데려갔습니다. 이것도 신기했습니다. 지상으로 나오자 저녁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11월 말의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지만 북한의 그것보다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거리는 밝았고 사람들은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김복지사가 앞장서서 걸었고 민철은 그를 따라갔습니다. 10분쯤 걸었을 때 김복지사가 한 건물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여기에요. 제가 자주 오는 곳인데 음식 맛있어요. 민철은 고개를 들어 간판을 봤습니다. 한빛 한정식이라는 글자가 있었고
그 밑에 더 큰 글씨로 무한리필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민철은 그 단어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무한리필, 무제한으로 다시 채워준다는 뜻인가요? 그런 게 가능한가요? 들어가시죠. 김 복지사가 문을 열었고 따뜻한 공기가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민철은 그 뒤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입구에서 신발을 벗고 슬리퍼로 갈아 신었는데 그것도 낯설었습니다. 카운터에서 여자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이세요? 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직원의 목소리는 밝았고 진심으로 환영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민철은 그 친절함이 어색했습니다. 북한에서 식당 직원들은 무표정했고 배식할 때도 말이 없었습니다. 감사하다고 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직원이 안내한 자리는 창가였습니다. 밖으로 서울거리가 보였고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민철은 앉았고 김 복지사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메뉴판 필요 없어요. 여기는 뷔페식이거든요. 뷔페요? 네, 저기 보이시죠? 김 복지사가 가리킨 곳에는 긴 테이블이 있었고 그 위에 수많은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치, 나물, 생선, 고기, 국, 찌개, 종류가 20가지는 넘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트레이를 들고 자유롭게 반찬을 담고 있었고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저기 가서 드시고 싶은 거 담아오시면 돼요. 얼마든지요. 민철은 그 풍경을 보며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렇게 많은 음식을 저렇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다고요. 김 복지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먼저 가져올게요. 민철 씨도 편하실 때 가져오세요. 김 복지사는 트레이를 들고 반찬 코너로 갔습니다. 민철은 자리에 앉아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 친구들끼리 온 젊은이들, 혼자 온 노인. 모두 편안한 표정으로 밥을 먹고 있었고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식당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김 복지사가 돌아왔습니다. 트레이에는 반찬이 가득했습니다. 제육볶음, 김치찌개, 나물 몇 가지, 생선구이. 민철 씨도 가져오세요. 처음이니까 제가 같이 갈까요? 아니요, 혼자 갈 수 있습니다. 민철은 일어나 트레이를 들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반찬 코너로 걸어가는 동안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반찬 코너 앞에 섰을 때 민철은 압도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음식을 한 번에 본 적이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명절에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김치가 3종류나 있었습니다. 배추김치, 깍두기, 총각김치, 나물도 다양했습니다. 시금치, 고사리, 콩나물, 도라지. 생선은 고등어구이와 갈치조림이 있었고 고기는 제육볶음과 불고기가 있었습니다. 국은 된장찌개와 김치찌개가 있었고 밥도 흰 쌀밥이었습니다. 민철은 조심스럽게 집게를 들었습니다. 김치를 한 젓가락 담았습니다. 시금치 나물을 조금 담았습니다. 고등어 구이를 한 조각 담았습니다. 아주 조금씩만 담았습니다. 많이 담으면 돈을 더 받을 것 같았습니다. 북한에서는 배급량이 정해져 있었고 더 받으려면 뇌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여기도 그럴 것이라고 민철은 믿었습니다. 트레이를 들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김 복지사가 민철의 트레이를 보고 웃었습니다. 민철 씨, 이것밖에 안 드세요? 더 드셔도 돼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긴 무한 배식이에요. 진짜 얼마든지 드실 수 있어요. 민철은 대답 대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쌀밥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옥수수밥도 귀했는데 여기는 쌀밥이 기본이었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을 때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하고 맛있었습니다. 김치를 먹었습니다. 잘 익은 배추김치였고 양념이 적당했습니다. 고등어 구이를 먹었습니다. 고소하고 짭짤했습니다. 민철은 천천히 먹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고 음미했습니다. 이 순간이 꿈이 아니기를 바랐습니다. 김복지사가 말했습니다. 맛있죠? 더 드시고 싶으면 언제든 가져오세요. 민철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김복지사는 다시 일어나 반찬을 더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는 불고기와 김치찌개를 가져왔고 민철 앞에 놓았습니다. 이것도 드세요. 고기 좋아하세요? 예. 그럼 더 드세요. 민철은 불고기를 바라봤습니다. 양념이 잘 배어 있었고 냄새가 좋았습니다. 젓가락으로 한 점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웠습니다. 15년간 고기를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명절에 돼지고기 조금 먹은 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고기는 명절 음식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민철은 밥을 먹다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너무 조용했고 너무 친절했고 너무 많았습니다. 오른쪽 테이블에서 한 가족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로 보이는 남자가 일어나 반찬 코너로 갔고 트레이에 고기를 가득 담아왔습니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직원은 지나가다 빈 그릇만 치워갔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더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왼쪽에서는 젊은 커플이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고 여자가 일어나 반찬을 더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였습니다. 첫 번째도 다 먹지 않았는데 또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민철은 그것을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저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음식을 남기고 또 가져와도 되는 건가요? 김복지사가 물었습니다. 민철 씨, 입맛에 안 맞으세요? 아닙니다. 맛있습니다. 그럼 더 드세요. 배부르게요. 민철은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함정 같았습니다. 지금은 공짜라고 하지만 나중에 청구서가 올 것 같았고 지금은 친절하지만 나중에 감시가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북한에서 당이 배급을 약속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넉넉하게 줬지만 점점 줄어들었고 결국에는 끊겼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뒤쪽 테이블에서 한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중년 남자였고 혼자 온 것 같았습니다. 그는 반찬 코너로 가서 세 번째 트레이를 가져왔습니다. 밥도 한 그릇 더 담았고 고기도 수북이 담았습니다. 민철은 그 모습을 보며 손에 땀이 났습니다. 저 사람은 분명 나중에 큰 돈을 내야 할 것이었습니다. 김복지사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저 국 좀 더 떠올게요. 민철 씨도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아닙니다. 김복지사는 국을 떠오고 이번에는 과일까지 가져왔습니다. 수박과 파인애플이었고 접시에 예쁘게 담겨 있었습니다. 후식도 있어요. 드세요. 민철은 수박 한 조각을 집어 먹었습니다. 달고 시원했습니다. 11월에 수박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신기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여름에도 수박을 구하기 힘들었는데 여기는 겨울인데도 있었습니다. 김복지사가 물었습니다. 민철 씨,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뭐든지요. 민철은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더 먹어도 돈을 더 안 받습니까? 김복지사가 웃었습니다. 놀라는 표정이 아니라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진짜예요. 여기는 무한 배식이거든요. 8,000원만 내면 배불리 드실 수 있어요. 고기도요? 밥도요? 다요. 원하시는 만큼 드시면 돼요. 민철은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김복지사가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팻말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써 있어요. 1인 8,000원, 무한리필. 민철은 그 글자를 읽었습니다. 무한리필, 제한 없이 다시 채워준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글자를 읽는 것과 믿는 것은 별개였습니다. 북한에서도 당은 많은 것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위키피디였습니다. 그럼 저 사람은요? 민철이 아까 세 번째 트레이를 가져온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저분도 똑같이 8,000원만 내시면 돼요. 세 번이나 가져왔는데요. 그래도 8,000원이에요. 그게 무한 배식이니까요. 민철은 카운터를 봤습니다. 직원이 계산하는 모습이 보였고 손님이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계산기에 찍힌 금액이 보였는데 16,000원이었습니다. 2명이니까 8,000원씩인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추가 요금이 없었습니다. 민철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김복지사가 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반찬 좀 더 가져오겠습니다. 그러세요. 민철은 트레이를 들고 반찬 코너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담았습니다. 김치를 넉넉히 담았고 제육볶음을 2점 집었고 밥도 한 그릇 더 떴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그는 담았습니다. 직원이 옆을 지나가다 말했습니다. 반찬 더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민철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앉았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편하게 먹었습니다. 김복지사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봤습니다. 그렇죠. 배불리 드세요. 민철은 제육볶음을 먹었습니다. 달콤하고 매콤했고 쌀밥과 잘 어울렸습니다. 김치를 먹었고 국을 마셨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왔지만 계속 먹었습니다. 언제 또 이렇게 먹을 수 있을지 몰랐으니까요. 한 그릇을 다 비웠을 때 김복지사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체하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빨개지셨는데요. 민철은 물을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고 뱃속이 진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김복지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철 씨, 여기는 정말 속임수 없어요. 무한배식이 진짜예요. 그리고 남한에는 이런 식당이 많아요. 민철은 그를 봤습니다. 김복지사의 눈빛은 진지했고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뭐가요? 왜 무제한으로 주는 겁니까? 손해 아닙니까? 김복지사가 웃었습니다. 손해는 아니에요. 많이 먹는 사람도 있지만 적게 먹는 사람도 있거든요. 평균을 내면 적당히 남는 거죠. 그리고 손님이 많이 오니까 장사가 되는 거예요. 민철은 그 설명을 이해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모든 것이 배급제였고 시장도 통제되었고 개인 장사는 불법이었습니다. 이익을 남기는 것 자체가 자본주의의 악덕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럼 사장은 돈을 많이 버는 겁니까? 그렇겠죠. 장사를 잘하면요. 그게 허용되는 겁니까? 김복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여기는 자유시장 경제니까요. 누구나 장사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어요. 민철은 주변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손님들은 여전히 편안하게 밥을 먹고 있었고 직원들은 웃으며 서빙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본주의였고 이것이 나만의 일상이었습니다. 민철은 15년간 자본주의가 악이라고 배웠지만 지금 보니 사람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김복지사가 물었습니다. 더 드실래요? 민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부릅니다. 그럼 나갈까요? 그들은 카운터로 갔습니다. 김복지사가 카드를 냈고 직원이 계산했습니다. 16,000원이었습니다.
정확히 2명분이었고 추가 요금은 없었습니다. 민철은 그 숫자를 보며 비로소 조금 믿기 시작했습니다. 무한 배식이 진짜였다는 것을. 밖으로 나왔을 때 민철의 배는 불렀고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15년간 믿었던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당이 말한 남조선의 모습과 실제 남한의 모습이 너무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당이 말한 다른 것들도 거짓이었을까요? 인민의 낙원이라던 북한이 사실은 지옥이었을까요? 김복지사가 말했습니다. 민철 씨, 오늘 처음이니까 많이 낯설으셨죠? 예, 괜찮아요. 천천히 적응하시면 돼요. 앞으로 더 놀라실 일이 많을 거예요. 민철은 대답하지 않고 걸었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밝았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돌아가는 길, 민철은 생각했습니다. 무한배식이 진짜라면 나머지도 진짜일지 몰랐습니다. 자유도, 인권도, 풍요도 모두 진짜일지도 몰랐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왔을 때는 밤 9시였습니다. 김복지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어요. 내일부터는 혼자서도 잘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김복지사가 떠나고 민철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따뜻했고 조용했습니다. 민철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오늘 먹은 밥이 뱃속에서 소화되고 있었고 그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한배식, 그 단어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제한 없이 주는 것, 의심 없이 믿는 것, 두려움 없이 받는 것. 민철은 아직 완전히 믿지 못했지만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가 진짜 자유의 땅일지도 모른다고, 여기가 진짜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른다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철은 매일 아침 구인 광고를 받고 몇 군데 면접을 봤습니다. 공장 야간 작업, 건설 현장 막노동, 편의점 야간 근무. 하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탈북자라는 것을 밝히면 사장들의 표정이 변했고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하면 더 경계했습니다. 어느 공장 사장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북한군 출신을 어떻게 믿고 써요? 민철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저들의 입장이어도 똑같이 생각했을 것이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한 물류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야간 상하차 작업이었고 급여는 시간당 9,860원이었습니다. 민철은 그 일자리를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출근이었고 오후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일했습니다. 무거운 박스를 나르는 일이었지만 민철에게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특수부대에서 훨씬 무거운 것을 날랐으니까요. 첫 주급을 받은 날 민철은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줬고 신분증과 도장만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30분 만에 통장이 나왔고 민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민철, 그 이름 아래 잔액이 표시되었습니다. 43만 8천 원. 일주일 일한 돈이었습니다. 민철은 통장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돈, 아무도 빼앗아가지 않을 돈, 당이 관리하지 않는 돈.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은행을 나서는 길에 민철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자유구나. 자기 노동의 대가를 자기가 갖는 것. 그날 저녁 민철은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처음 혼자 가보는 것이었고 자동문이 열리자 직원이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철은 고개를 숙여 답했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열대마다 물건이 가득했습니다. 라면, 김밥, 도시락, 과자, 음료수, 종류가 수백 가지는 되어 보였습니다. 민철은 천천히 돌아다니며 구경했습니다.
가격표를 보니 대부분 몇천 원 정도였고 비싼 것도 10,000원을 넘지 않았습니다. 삼각김밥 코너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참치, 김치, 불고기, 스팸 여러 종류가 있었고 가격은 1,500원이었습니다. 민철은 참치 삼각김밥을 집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나 우유도 집었습니다. 계산대로 갖고 직원이 찍었습니다. 3,200원입니다. 민철은 지갑에서 5,000원을 꺼내 건넸습니다. 직원이 거스름 돈을 주었고 봉투에 담아줬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 말에 민철은 당황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물건을 팔 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받고 물건을 주면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직원은 웃고 있었고 진심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철은 2번이나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삼각김밥을 뜯어 먹었습니다. 참치가 가득 들어 있었고 밥은 따뜻했습니다. 1,500원에 이 정도면 싼 것이었습니다. 민철은 걸으면서 먹었고 바나나 우유를 마셨습니다. 달고 부드러웠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민철은 일에 익숙해졌고 동료들과도 조금씩 말을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민철이 탈북자라는 것을 알았지만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일만 잘하면 됐습니다. 쉬는 시간에 한 동료가 라면을 끓여줬고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형, 라면 좋아하세요? 예. 그럼 이거 드세요.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신라면이었습니다. 빨간 국물이 맵고 얼큰했고 민철은 땀을 흘리며 먹었습니다. 동료가 웃었습니다. 맵죠? 처음엔 다들 그래요. 괜찮습니다. 맛있습니다. 다음엔 제가 짜파게티 끓여드릴게요. 그것도 맛있어요. 민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료의 친절이 낯설었지만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3주가 지난 어느 토요일 오후 민철은 결심했습니다. 다시 그 한정식 식당에 가기로. 이번에는 혼자 가기로. 무한배식이 정말 진짜인지 다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주저하지 않고 먹고 싶었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이제는 교통카드도 있었고 길도 외웠습니다. 20분을 타고 내렸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식당까지 걸었고 익숙한 간판이 보였습니다. 한빛 한정식, 무한리필.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카운터 직원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1명입니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창가 자리였습니다. 민철은 앉았고 트레이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반찬 코너로 갔고 음식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김치를 넉넉히 담았고 나물도 여러 종류 담았습니다. 제육볶음을 3점 집었고 불고기도 2점 집었습니다. 밥도 수북이 담았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트레이가 무거웠지만 민철은 만족스러웠습니다. 첫 숟가락을 떴을 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함정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이 나만의 일상이라는 것을. 밥을 먹다가 문득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15년간 굶주렸던 배가 아니라 15년간 속았다는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당은 말했습니다. 남조선 인민은 굶어 죽는다고, 미제의 식민지에서 고통받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8,000원에 무제한 배식을 하는 식당이 있는 곳, 편의점마다 음식이 넘치는 곳, 일하면 돈을 받고 그 돈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곳. 민철은 밥을 한 숟가락 더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씹었고 삼켰습니다. 제육볶음을 먹었고 김치를 먹었습니다. 배가 불렀지만 계속 먹었습니다. 이것이 자유의 맛이라고 생각하며
한 그릇을 다 먹고 일어났습니다. 다시 반찬 코너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국을 떴고 생선구이를 한 점 더 집었습니다. 밥도 반 그릇 더 담았습니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직원은 지나가며 빈 그릇을 치워갔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민철은 자리로 돌아와 다시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음미했고 창밖 풍경을 봤습니다. 토요일 오후의 서울거리,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녔고 웃고 떠들었습니다. 누구도 감시하지 않았고 누구도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민철은 생각했습니다. 무한배식이 진짜라면 나머지도 진짜였습니다. 자유도, 인권도, 풍요도 모두 진짜였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것들이 거짓이었고 남한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진실이었습니다. 두 그릇을 다 비웠을 때 민철은 배가 불렀습니다.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정도로.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15년간 짊어졌던 의심과 두려움이 조금씩 내려놓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카운터로 갔습니다. 계산을 하는데 8,000원이었습니다. 정확히 1인분 가격이었고 추가 요금은 없었습니다. 민철은 10,000원을 내고 거스름 돈을 받았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또 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11월 말의 저녁 공기는 차갑고 상쾌했습니다. 민철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 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카페, 음식점, 옷가게, 서점, 모든 것이 자유롭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돌아가는 동안 민철은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건물마다, 거리마다 환한 불빛이 있었습니다. 전기가 24시간 들어오는 세상, 배고프면 언제든 음식을 살 수 있는 세상, 일하면 돈을 받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세상. 고시원에 도착했을 때 민철은 작게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여기가 진짜구나. 이것이 자유구나. 무한배식은 속임수가 아니었습니다. 자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그것을 믿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었습니다. 민철은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배는 불렀고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고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민철은 그 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어머니를 데려올 수 있기를. 그때는 함께 그 식당에 가서 무한배식의 의미를 나눠주고 싶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2025년 5월 서울의 봄은 따뜻했고 거리에는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민철은 여전히 물류센터에서 야간 작업을 했고 이제는 팀장이 그를 신뢰했습니다. 일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냈고 불평 없이 묵묵히 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월급은 200만 원 정도 되었고 민철은 매달 150만 원을 통장에 모았습니다. 나머지 50만 원으로 월세를 내고 생활비를 썼습니다. 통장 잔액이 900만 원을 넘었을 때 민철은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굶어 죽지는 않겠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저녁 퇴근 후 민철은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풍경이었고 자동문이 열리자 아르바이트생이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철도 고개를 숙여 답했습니다. 도시락 코너로 가서 제육볶음 도시락을 집었고 바나나 우유도 집었습니다. 계산대로 갔는데 앞에 노인 한 분이 계셨습니다. 70대로 보였고 지갑을 뒤지고 계셨습니다. 얼마라고요? 3,800원이십니다. 노인이 동전을 하나씩 꺼내 세웠습니다. 민철은 기다렸습니다. 북한에서라면 뒤에 사람이 기다린다고 재촉했을 것이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웃으며 기다렸고 노인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계산을 마친 노인이 돌아서다 민철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안하네, 기다리게 해서. 아닙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노인이 민철의 억양을 듣고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나? 민철은 잠시 망설이다 답했습니다. 북쪽에서 왔습니다. 그래, 고생 많았겠네. 여기 와서 잘 지내고 있나? 예,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됐네. 힘내게. 노인이 어깨를 두드리고 나갔습니다. 민철은 그 따뜻함에 놀랐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격려를 해주다니.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와 고시원으로 걸어가는 길, 민철은 도시락을 들고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락도 자신이 번 돈으로 산 것이었고, 아무도 허락받지 않아도 되었고, 아무도 빼앗아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자유였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민철은 버스를 탔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 만난 최형이었고 이제는 서로 가끔 연락하고 지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고 새 정거장쯤 지났을 때 노인 한 분이 타셨습니다. 자리가 없었고 노인은 손잡이를 잡고 서 계셨습니다. 민철은 일어났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노인이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네. 젊은 사람이 앉아. 아닙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민철이 자리를 비키자 노인이 앉으셨습니다. 고맙네, 젊은이. 그리고 민철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민철은 그 온기가 좋았습니다. 북한에서는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의무였고 당의 지시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선택이었고 그래서 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최형을 만나 커피를 마셨습니다. 카페라는 곳도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최형이 말했습니다. 민철 형, 요새 어때요? 일은 괜찮고요? 예, 괜찮습니다. 형은요? 저도 잘 지내요. 식당에서 일하는데 사장님이 좋으셔서요. 그들은 남한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힘든 점도 있었고 외로운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여기가 낫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적어도 굶지는 않았고 맞지는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철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혼자 저녁을 먹어야겠다고. 그리고 어디로 갈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빛 한정식 그곳으로 지하철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이제는 노선도를 보지 않아도 알았고 환승도 능숙하게 했습니다. 30분 후 도착했고 익숙한 거리를 걸었습니다. 간판이 보였습니다. 한빛 한정식 무한리필.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한 명입니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이번에도 창가 자리였습니다. 민철은 앉았고 잠시 창밖을 봤습니다. 5월의 저녁은 밝았고 사람들이 여유롭게 걸어 다녔습니다. 민철은 트레이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반찬 코너 앞에 섰습니다. 여전히 수많은 반찬들이 있었고 여전히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민철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김치를 넉넉히 담았고 시금치 나물도 담았고 고사리 나물도 담았습니다. 제육볶음을 4점 집었고 불고기도 3점 집었습니다. 밥을 수북이 담았고 된장찌개도 떴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트레이가 가득했지만 민철은 당당했습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허락된 것이라는 것을, 이것이 자유라는 것을. 첫 숟가락을 떴습니다. 따뜻한 쌀밥이 입안에서 녹았고 민철은 눈을 감았습니다. 6개월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믿지 못했던 그때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육볶음을 먹었습니다. 달콤하고 매콤했고 여전히 맛있었습니다. 김치를 먹었고 나물을 먹었고 된장찌개를 마셨습니다. 천천히 음미하면서 감사하면서 한 그릇을 비우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반찬 코너로 갔고 이번에는 생선구이를 집었습니다. 고등어 구이였고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밥도 반 그릇 더 담았습니다. 직원이 지나가다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민철은 자리로 돌아와 다시 먹기 시작했습니다. 생선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자유란 무엇일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 선택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 무한배식은 단순히 음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뢰의 문제였고, 존중의 문제였고, 자유의 문제였습니다. 두 그릇을 다 비웠을 때 민철은 배가 불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 가벼웠습니다. 6개월 전보다 1년 전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15년간 북한에서 짊어졌던 두려움과 의심이 조금씩 내려놓아지고 있었습니다. 카운터로 갔습니다. 8,000원을 냈습니다. 자신이 번 돈으로, 자신의 선택으로. 직원이 말했습니다. 또 오세요. 예, 꼭 오겠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5월의 저녁 공기는 따뜻했고 꽃향기가 났습니다. 민철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고 아무도 감시하지 않았고 자신의 시간은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 민철은 창밖을 봤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민철은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어머니를 데려올 수 있다면 이 풍경을 보여주고 싶다고. 그리고 함께 그 식당에 가서 무한배식의 의미를 나눠주고 싶다고. 자유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이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그것이 바로 여기 남한에서 민철이 배운 것이었습니다. 고시원에 도착했을 때는 밤 8시였습니다. 민철은 방에 들어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였고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민철은 그 불빛을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여기가 집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민철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내일은 또 일하러 가야 했고 모레도 그 다음 날도. 하지만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일에서 번 돈은 자신의 것이었고 그 돈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자유였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 먹을 것이었고 저녁에는 동료와 라면을 끓여 먹을 것이었습니다. 작은 일상들이었지만 민철에게는 모두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 자유를 믿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2025년 11월 민철이 탈북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통장 잔액은 2,400만 원을 넘었고 민철은 드디어 브로커를 통해 어머니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중국을 거쳐온 전화였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살아계셨습니다. 민철아, 내가 살아있구나. 예,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습니다. 거기가 정말 좋으냐? 민철은 창밖에 서울을 봤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자유가 숨쉬고 있었습니다. 예, 어머니. 여기는 배불리 먹을 수 있고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꼭 모시고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살아라. 그것만으로도 족하다. 전화가 끊어졌지만 민철은 오래도록 수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데려올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돈을 더 모아야 했고 브로커를 구해야 했고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민철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철은 다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한빛 한정식. 1년 전 처음 왔을 때와 똑같은 길이었지만 민철의 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익숙한 거리를 걸었습니다. 간판이 보였습니다. 한빛 한정식, 무한리필. 그 글자가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직원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 명입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1년 전 김 복지사와 함께 앉았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민철은 트레이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반찬 코너로 갔고 주저없이 음식을 담았습니다. 김치, 나물, 제육볶음, 불고기, 생선구이, 밥. 1년 전에는 조금씩 담았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담았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첫 숟가락을 뜰 때 민철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이맘때 자신은 지뢰밭을 기어가고 있었다고. 총알이 귓가를 스쳤고 차가운 강물을 건넜고 죽음과 삶의 경계를 넘었다고. 하지만 지금 여기 앉아 따뜻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무한배식 식당에서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민철은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고 부드러웠고 맛있었습니다. 제육볶음을 먹고 김치를 먹고 나물을 먹었습니다. 천천히 감사하면서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면서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퇴근하는 직장인, 손잡고 걷는 연인, 유모차를 끄는 젊은 부부. 모두 자유로웠고 모두 평범했고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민철은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이제 저들 중 하나라고. 탈북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여전히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것은 모두가 겪는 어려움이었고 더 이상 두려움은 아니었습니다. 한 그릇을 비우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반찬 코너로 가서 고등어구이를 더 집었고 밥도 반 그릇 더 담았습니다. 옆에서 한 가족이 음식을 담고 있었는데 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진짜 무한리필이야? 응, 얼마든지 먹어도 돼. 와, 대박. 아이의 목소리에 민철은 웃었습니다. 1년 전 자신도 똑같은 질문을 했었으니까요. 진짜 무한배식이냐고, 정말 속임수가 아니냐고. 자리로 돌아와 다시 먹기 시작했습니다. 고등어는 고소했고 밥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민철은 천천히 씹으며 생각했습니다. 무한배식은 음식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뢰였고 자유였고 존중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모든 것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배급량도 이동도 생각도.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무한배식처럼 제한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물론 책임도 함께 왔지만 그것은 자유의 무게였고 민철은 기꺼이 그 무게를 짊어질 수 있었습니다. 두 그릇을 다 비웠을 때 배가 불렀습니다. 민철은 카운터로 갔고 8,000원을 냈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예, 꼭 오겠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11월의 저녁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1년 전 철조망을 넘던 그날 밤과 비슷한 온도였습니다. 하지만 느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는 두려웠지만 지금은 평온했습니다. 민철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1년 전 지뢰밭을 기어갈 때도 별이 있었지만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에 앉아 창밖을 보는 동안 민철은 다짐했습니다. 어머니를 꼭 모셔올 것이라고. 그리고 함께 그 식당에 가서
무한 배식의 의미를 나눠줄 것이라고. 자유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이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고시원에 도착했을 때 민철은 방에 들어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고 불빛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1년 전에는 이 불빛이 속임수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민철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일하러 갈 것이었습니다. 돈을 모을 것이었고 어머니를 모셔올 방법을 찾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함께 자유를 나눌 것이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했고 의심과 싸워야 했고 적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무한 배식이 진짜였던 것처럼 자유도 진짜였습니다. 강민철은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어머니와 함께 식당에 앉아 있었고 트레이에는 음식이 가득했고 어머니는 웃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꿈이었지만 민철은 알았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왜냐하면 여기는 무한 배식이 가능한 곳이었고 꿈도 무한히 꿀 수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강민철 씨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무한 배식 식당에서 자유롭게 음식을 담는 것, 편의점에서 원하는 물건을 사는 것, 일한 만큼 돈을 받는 것. 이 모든 것이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걸어야 얻을 수 있는 자유였습니다. 민철 씨는 지금도 서울 어딘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어머니를 만날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진 자유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당연한 것들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무한 배식은 단순히 음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뢰이고 자유이고 존중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서로를 믿고 함께 나누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곳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신다면 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